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죠?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인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4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양민규 의원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교육 플랫폼 서울로는 교육 환경이 급격하게 디지털화된 것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구축된 교육 플랫폼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공약하신 저소득층 학생교육 지원 플랫폼을 추진하면서 중장기로는 평생교육 플랫폼까지도 계획한 것인데요. 당초 올해는 서울론 사업 중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부분만 시행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추진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정례회 때 추경으로 예산을 받는 과정에서 안팎으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을 받았고 8월 초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는 보도 자료도 나왔고요. 지하철역 곳곳에 홍보 광고도 걸렸습니다. 서울론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3년간 약 43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있어왔던 많은 우려와 걱정이 서울론 사업에 얼마나 많이 반영되고 녹아들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정례회 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서울론 사업 중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유명 강사의 강의 수강권을 서울시가 무료로 제공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도 이것에 한정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교육 격차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코로나19 이후에는 오프라인 교육이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교육 현장에서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해가면서 교육을 해야 될 텐데 아마 그 점이 취약하기 때문에 학력 격차가 더 멀어지고 또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짐작을 합니다. 네. 시장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발생한 교육 격차의 원인은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쓴 신문기사 몇 개만 찾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교육 격차는 한마디로 원격 교육으로 인한 교육 격차 확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교육 실태와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였는데요. 설문에 응한 교사의 79%가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교육으로 인하여 학생 간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대답했고, 학습 격차의 이유로 교사의 64.9%가 학생 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차이 때문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질 좋은 원격 교육 콘텐츠가 없다는 선지에 대한 선택률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으로 원격 교육의 어려운 점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습 습관 형성과 집중력 유지를 가장 많이 얘기했습니다. 시장님, 이 설문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되도록이면 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원격 교육으로 인한 학생 간 학습 격차는 교육 콘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차이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서울론 사업의 실효성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학력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훌륭한 학습 콘텐츠가 없어서가 아니고 대면 수입일이 줄어들고 학습 공백기를 메워줄 조력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주도와 학습 능력 차이는 교육 콘텐츠가 아닌 학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담임선생님, 그리고 그 밖에 평소 청소년의 학습을 도와주는 방과 후 활동 선생님과 같은 조력자의 보살핌으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진실을 외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설문조사가 주는 또 다른 시사점은 서울시가 수백억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간 발표된 간단한 통계만 살펴봐도 서울론 사업은 그야말로 졸속 사업이란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장님, 서울론 사업 구상하면서 공론화 과정이나 의견 수렴 과정 제대로 거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단을 비롯한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는 IT, 에듀테크, 분야별 교육 전문가 등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3차례 실시를 했고요. 유관기관으로는 지역아동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회의 2회 및 기관을 방문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 외에도 비자발적이긴 했지만 이 사업에 반대하는 분들이 방문을 해주셔서 교육을 바꾸는 새 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이런 단체들과도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 단체를 비롯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에 반영해서 서울 시민 또 열악한 교육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7월 올해 첫 추경안에 서울론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을 제출한 주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서울론 사업이 추경 목적에 부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원래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생긴 여러 가지 증액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만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그렇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 예산을 넣는 것이 관행화돼 왔습니다. 사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4월 초에 취임한 보궐선거에서 취임한 시장이다 보니까 공약을 한 사항들이 있었고 아무리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지만 유권자들께 약속한 사항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5년 계획과 1년 계획을 세우고 1년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찾아내서 시의회에서 협조를 해주는 한도 내에서는 1년 내에서도 공약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고 의원님께서 일정한 예산을 배정해 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생각하면 서울론을 처음 구상했던 시기가 대략 4월쯤으로 짐작됩니다. 같은 달 20일에 업무 보고가 있었으니 아마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서울시장 공약사항이라고 부랴부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애초에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당사자들의 의견만 제대로 수렴했어도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유명 강사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학력 격차를 줄이겠다는 황당무계한 사업은 재고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장께서는 임기가 1년 조금 넘게 남은 시점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사업을 시행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추경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는 시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에도 안 맞고 추경의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사업이 서울시 사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울시의 의무와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생교육법이나 이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기본법에 정규교육 이외에 방과 후 학습 및 활동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서울론 사업은 법적인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10년 전에 5년간 재직할 때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게 교육지원 조례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그 교육지원 조례를 만든 취지도 아마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청에만 맡겨놓아서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공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방과 후 시간에 대해서는 특히나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집안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챙겨주지 않으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교육지원 조례도 마련이 됐고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교육사업에 지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걸 질문해 주셨으니까 아까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고 그냥 넘어가셔서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실 시간은 많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건 사실은 명분과 실질의 충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분은 분명히 의원님 가지고 계시는 그런 사고 체계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공교육을 강화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요. 또 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잣집 아이들만 좋은 학원을 다닙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기회조차 가지지를 못합니다. 이거를 사교육 시장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짐작하고 싶은데요. 그런 기사들이 자주 나옵니다.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을 비롯해서 명문대학 입학률이 강남의 학생들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명문학교로 대학으로 분류되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부모들의 직업을 보면 대부분 고소득자이고 전문직 자제들이다. 강남 지역에서 많이 진학하고 명문대학에, 강북 지역은 진학을 못한다. 그리고 부의 대물림은 결국 교육격차로부터 온다. 이런 기사들이 특히 이 사회 양극화를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매체들일수록 이 기사를 자주 싣습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일진데, 과연 그렇다면 그런 명분론만 앞세워서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이 담당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언제까지 이 벌어지고 있는 교육 격차를 그대로 용인하고 방치할 것이냐, 이건 사실은 철학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공교육을 중시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정말 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입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의욕이 있는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에게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이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계층 격차의 고착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나마 가장 효율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공약을 제시했던 것이고요. 다행히 제가 일할 수 있는 자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생각을 한번 펼쳐보고 싶고요.
일단 이 사업이 한 2, 3년 정도만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마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고 대학 입시를 치른 학생들이 한 2, 3년 정도 누적이 될 겁니다. 이제 그 시작 단계인데요. 이것이 만약에 부의 대물림을 그래도 최소화하고 가난한 집 학생들, 학습 환경이 어려운 집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 입시 경쟁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마냥 뒤처지지만 않고 이걸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다만 몇 %한테라도 제공이 된다면 저는 한번 국가적으로도 이 사업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까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황당한 발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교육은 이미 영국 같은 나라에서 나타나듯이 AI나 에듀테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교육이 개혁돼 나가기가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발전돼 나가기가 힘들 텐데 오프라인 교육은 그대로 하되 온라인 교육이 충분히 풍성하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발전하지 않으면 아마 선진국에서 시도하는 이런 교육 방법론으로서 매우 맞춤형 교육으로서 굉장히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 AI를 통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교육의 단계로까지 나가는데 많은 장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라인 교육을 비롯해서 최첨단 과학 기술을 바탕에 깔고 그것을 툴로 하는, 수단으로 하는 교육이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성공 사례를 쌓아가고 보완점을 찾아가야 앞으로 선진국들과 이 교육 경쟁력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저런 설문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미래를 준비해 간다는 관점에서 서울시가 나서서 이러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노크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더 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인식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 소위 말해서 개울에서 용 나는 시절이 끝난 시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진단이 우리 시장님과 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단을 통한 해법에 있어서는 굉장한 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서울론이 종국적인 해결책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공교육이 그 기능을 충분히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시장님,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요. 뭐 시간이 충분하다고 그러셔서 예, 알겠습니다. 인식의 차이를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는 교육감과 교육청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고 평생교육과 그 밖의 교육, 학예, 지능에 관한 사항까지도 단체장이 아닌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서울론 사업 자체를 교육청의 사무로 봐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법을 어기고 교육청 사무를 침해하면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성급하고 무리하게 서울론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자리로 잠깐 돌아가 계십시오. 이대영 평생교육국장님, 답변 들어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 국장님. 네, 이대현입니다. 예,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대상이 대략 몇 명쯤 됩니까? 차상위까지 해서 84,000명 정도 됩니다. 서울론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가입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지원은 못 받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가입을 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입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 속에 자격이 되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회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난 6월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서울론 사업 예산으로 약 272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불과 2달 뒤 사업 기본 계획에서 당초 예산보다 약 60% 증가한 약 435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바닥 뒤집기도 아니고 서울시 자신의 입으로 발표한 사업 예산이 하루아침에 수백억이 뻥튀기가 된 것입니다. 국장님, 예산이 60%나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애초에 시작을 할 때는 이거를 컨텐츠만 제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지역아동센터, 학교밖 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하기 어렵고 도움되는데 좀 어렵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멘토링 사업이 얹혀지지 않으면 이 사업 성공하기 어렵다.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 주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있어서는 멘토링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갖고 멘토링 사업을 위해서 176억이 아마 더 포함이 됐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여러 교육단체들이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체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이 사업이 공공선을 훼손하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점, 쉽게 말해서 서울시 교육청의 공교육을 서울시가 외면한 채 해당 학원과 강사가 훌륭하다고 나서서 홍보해주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이 있었고요. 둘째, 이 사업과 유사한 EBS 등과 같은 공적 사업들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에게 직접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서울시의 사무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됐었고요. 넷째, 이 사업이 학력 격차가 벌어진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의회 안팎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나온 기본교육의 이 부분들을 불식시킬 만한 보완 장치나 해결 방법이 반영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4가지를 순서적으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사교육 조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현재도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좋은 강의를 사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그런 강의를 듣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못 듣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유한 가정의 자제들이 강의를 들으면 사교육 조장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가난한 아이들이 이 강의를 듣고 싶어서 해서 그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저희들은 사교육의 조장과 뭐 이런 상관없이 가난한 아이들한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한테 컨텐츠를 제공해서 공정한 기회를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중요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EBS에서도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원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아이들이 EBS 프로그램을 보려면 사실은 TV 시간에 맞춰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들은, 서울시는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컨텐츠가 뭐냐, 그 컨텐츠를 제공을 해주자. 그래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3개, 그 다음에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서 검정고시, 그 다음에 실업계 아이들을 위해서 자격증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서울시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이라든가 청소년 기본법에 이미 시장의 의무로 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례,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내용이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의 조례에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의무가 아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 이제 이 사업은 실패할 거다.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정주영 전 회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임자 그거 해봤어? 저희들은 이 사업이 설령 시작 단계에서 실패라는 어떤 그런 오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작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고쳐가고 또 발전시켜가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우리 말씀입니다. 국장님 말씀 듣고 드는 생각은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에서 못하는 사업이었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모든 사업화 시켜서 수정 보완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남 인강의 경우 학습 콘텐츠를 직접 제작한다는 부분이 서울론과 다른 것이지 정작 학습 콘텐츠의 내용은 같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학습 콘텐츠가 저소득층 기본 학력을 향상시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콘텐츠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 중심의 문제풀이식이어서 기본 학력 자체가 낮은 청소년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서울시가 진정으로 학력 격차가 큰 저소득층 청소년을 지원하고 싶다면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이러한 교육청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서울시는 왜 자꾸만 외부에서 학습 콘텐츠를 들여오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교육청 도움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TF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TF 요청을 했는데 이제 교육청의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교육청은 공교육기관인데 우리 서울시의 서울로는 사교육업체의 컨텐츠를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교육업체의 컨텐츠를 쓰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의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도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멘토와 관련된 것들을 교육청과 우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또 선생님들의 좋은 컨텐츠가 있는 것들을 우리 컨텐츠에 탑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장님,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계속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들은 것 같고요. 그런데 협의를 이제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교육청에 질의를 하면 답변한 바 협의를 한 바 없다라고 답변이 돌아오고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난 회기 때 서울시가 서울론만의 차일성으로 제시한 것이 멘토 제도 운영을 통하여 학습 관리와 진로 지도까지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교육단체들의 입장은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의견 수렴 다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의견 차들이 계속 나타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학력 격차가 크게 나는 청소년들의 경우 그것이 코로나19라는 어떤 분기점 이후부터가 아닌 이미 오래전부터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토 제도는 단순한 학습 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심하고 단기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이 여러 교육단체들의 입장입니다. 국장님, 8월 중순쯤 서울론 멘토단 모집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9월 현재 멘토단 모집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400명 정도 일단 모집을 해서 그 멘토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사업을 신청한 그 아이들하고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동안의 서울시의 답변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이 멘토 제도의 성공 여부가 이 사업의 성공을 좌우한다고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도 지적된 부분입니다만 시장 시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교육청 사무 영역 침해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조례 제정도 없이 무리해서 서둘러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제도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멘토링 전용 페이지만 해도 내년 초에야 개설을 준비한다는데 이미 8월 중순에 멘토 모집 공고 냈고 8월 말에 멘토 교육 후 9월부터 멘토링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올해 멘토 제도를 위한 예산을 따로 잡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멘토링 진행 기간은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입니다. 멘토 활동비나 그 밖에 드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된 것입니까?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직접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운영사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사가 컨텐츠도 제공하고 멘토 비용도 부담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멘토 비용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오프라인 멘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울 동행이라든가 시립대에서 하고 있는 멘토라든가 지역 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멘토라든가 또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런 멘토들을 오프라인 멘토들을 이용해서 멘토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이 멘토 제도는 단순히 커리큘럼 짜주고 강의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한 것으로 끝나면 100% 실패합니다. 멘토링 전용 페이지도 없이 4개월 동안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멘토 제도를 둔 이유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얘들 공부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그 애들 동기부여가 참 안 된다. 그래서 멘토를 둬라 해서 멘토를 둔 이유가 동기부여를 먼저 위해서 두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학습 관리를 옆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아이들이 사회성이 좀 약할 수 있으니까 사회성을 강화시키는데 이 부분은 멘토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멘토도 사회성이 좀 필요할 수 있어서 이 멘토 제도만 잘 활용되더라도 서울런의 의미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 학업 성취도는 담임 선생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 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관과 교육청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의회 상임위원회와 여러 교육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심지어 우리 의회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것 역시 서울시의 사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래 교육청은 교육청이 시행하고 서울시는 교육청이 제대로 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회기 당시 서울시는 교육청과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거의 독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장님, 지난 회기 때 의회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교육청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구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안이 의결되고 나서 8월 초까지 교육청과 3차례 정도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때 시와 교육청이 TF를 구성할 계획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TF를 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이고 9월 현재 진척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TF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이라는 조직 자체가 공교육 조직이고 또 저희들의 사업의 핵심이
사교육의 컨텐츠를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되게 껄끄럽게 생각을 했고 저희들도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협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선생님들의 좋은 컨텐츠를 저희들이 가져다가 탑재를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멘토를 활용을 할 때 같이 중복되지 않게 협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협의해야 될 지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왕 시작된 거 우리 교육청한테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교육은 전문가들인 교육청과 선생님들이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용 평생교육국장님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보여선 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지난 회기 때 관련 상임위 회의 등에서는 서울시가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성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설 학원의 컨텐츠를 세금으로 구입해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보여주는 것은 사교육을 지향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교육청의 정책 기조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해 교육청이 서울시와 TF를 구성하고자 하셨으니까 이에 대한 망가지나 견제하려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선 그 서울의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특히 저소득층 가정 학생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등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해서 교육청과 서울시가 협력을 긴밀히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있어서 이번 서울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공은 사교육 시장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8개 사교육 업체가 개입이 되어 있고요. 이런 면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이 협력하기 어려운 것이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교육에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F에 관련해서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천천히 차근차근 말씀하시죠.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TF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 사업을 위해서 기관 간에 TF를 한다는 것은 그 사업의 설계 초기에 그 사업의 목적, 방향, 취지, 방법 모든 면에서 협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TF에서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물론 시일이 좀 촉박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서울시 측에서는 요청을 받은 것은 이미 사업 설계가 되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TF라고 생각하기는 좀 곤란한 지점이 있습니다. 실무적인 어떤 도움 요청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론에 관련해서 내용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 사교육 관련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예를 들어서 명분과 실질의 충돌 지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물론 현실적인 학부모들의 요구에서는 이렇게 좋은 강의 컨텐츠를 듣고 사교육에 결합해서라도 좋은 입시 제도가 상존하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있다는 현실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미래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사교육을 통해서 줄세우기 교육에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 미래 교육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잠재적인 능력을 모두 다 100%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학생들이 교육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단지 콘텐츠의 부족만은 아닙니다. 사실 콘텐츠는 넘쳐나고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직접 가르침을 받고 있는 우리 선생님의 좋은 강의 콘텐츠를 가장 효과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문조사에서도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소득층 학생이나 혹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 격차가 벌어진 학생들, 자기 관리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수십 가지도 넘는 여러 교육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제가 그런 사업들을 말씀을 드려도 될지 예, 모르겠는데요. 말씀하십시오. 네, 네. 예를 들면 정규 교육 과정에서도 이런 따라오기 힘든 학생들, 보살핌을 받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학력 협력 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다리셈이라고 해서 방과 후에 학생들이 보충 학습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손길을 직접 느끼면서 보충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 후견 인재,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학생 멘토링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랜선 야학을 비롯해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을 지원하려고 해도 학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와 학부모 상담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치밀하고 촘촘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에 아까도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마는 매우 복합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 능력 부재라든가 자기 관리 능력이 부족한 부분 혹은 학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문화 자본들도 많이 부족하고 한데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커버해 주는 것은 학교 안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다 입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3단계 지원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을 관찰하고 지도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넘어가는 조금 더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안에 다중지원팀을 두고 이 다중지원팀 안에는 교장, 교감 선생님을 비롯해서 학교의 전 구성원들이 다 여기에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 교과 담당 선생님, 상담 선생님, 보건 선생님 이런 분들의 학생들을 입체적으로 관찰한 결과 이런 사례들을 나누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네, 잘 들었습니다. 대강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오프라인 수업을 자주 받을 수 없고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줌으로 수업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학습 격차가 심화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많은 큽니다. 분들이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 수업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학습 격차가 심화된 것이죠. 그런데 온라인 컨텐츠를 제공해서 심화된 그 학습 격차를 완화시키겠다고요? 서울론 사업이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온라인 때문에 학습 격차가 더 심화됐는데 그걸 통해서 완화시키겠다고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격차를 해소하거나 학습 동기를 더 크게 부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기초학력 부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실효성이 없다는 그렇습니다. 게 예, 정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다시 답변 들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론에 대해서 100번 양보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이 사업의 실효성입니다. 이 역시 의회와 교육단체의 입장은 실효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정 질문 내내 하는 말씀이지만 학력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훌륭한 온라인 콘텐츠가 없어서가 아니고 청소년 학습 동기를 부여해주고 복돋아 줄 조력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학력 격차가 벌어진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간에는 서울론 사업을 이렇게 무리해서 서둘러 추진한 것을 두고 시장님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업 중 하나가 아니냐는 추측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 번 답변을 드린 질문인데요. 저는 임기를 마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고 몹쓸 사업이고 황당무계한 사업이면 제가 이걸 바탕으로 대선에 나가려는 생각을 한다는 것도 우습겠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의 생각은 변함없으신지 지금이라도 중론을 받아들여서 사업 계획을 수정할 여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 답변을 쭉 지켜보면서 느낀 생각은 이 설문가 학력 격차가 생긴 게 코로나19의 온라인 학습 때문이다, 교육 때문이다 라는데 그 형식 논리에 너무 빠져 계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요. 아무런 대책 없이 오프라인 교육이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온라인 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온라인 교육은 매우 부실합니다. 충분히 준비된 온라인 교육이 아니라 코로나19라고 하는 외생 변수에 의해서 준비 없이 갑자기 시작된 오프라인 강의의 온라인 강의 버전에 불과합니다. 그런 교육학자들의 비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시장님. 충분히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따라서 온라인 교육이 코로나19에 보편화되는 바람에 학습 격차가 커졌다는 것이 지금 이 사업의 논리적 근거를 약화시키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제가 10년 전에 약 5년 동안 대학생들 자원봉사로 정말 어려운 학습 환경에 있는 학생들 1대1로 결연을 시켜서 여러 가지 인생에 도움도 주고 학습 동기도 유발시키고 돌볼 수 있는 동행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여율도 높았고 그 내용도 매우 효과도 좋았습니다. 간단하게 따라서- 좀 줄여주십시오. 따라서 이번에 저는 이 사업의 관건이 좋은 멘토들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관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제도가 충분히 홍보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참여율도 낮고 특히나 정말 좋은 멘토 선생님들을 확보하는 것이 아마 실무적으로는 용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성공하려면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 3년 정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줘 보십시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천용이 나는 사회 만들 수 있고요. 그런 성공 사례들이 나오면 더욱더 많은 교육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동기부여를 받아서 나도 하면 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가질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EBS라든지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다리쌤이라든지 컨텐츠 제공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미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점이 있죠. EBS 교육 프로그램 키다리 선생님 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인식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서 효과를 보려면 아이들 학업 성취도 진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기초 학력이 부족하면 거기에 맞는 교육이 따로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 동기 부여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완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 추진이 또는 효과성이 낮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학력 격차가 벌어진 저소득층 청소년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원인을 완전히 잘못 진단하였고 그로 인해서 정책 방향과 전략 또한 엉뚱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이후 학력 격차가 벌어진 건 훌륭한 학습 콘텐츠가 없어서가 아니고 학교로 등교한 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교육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학습 공백을 메워줄 졸업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명 강사 인강 수강권으로 학습 격차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도 유명 강사 강의를 듣도록 제공해 주는 것은 오히려 저소득층 청소년과 나머지 청소년 간의 학습 격차가 나지 않았을 때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기초 학력이 낮거나 학습 공백이 장기간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들에게 훌륭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가 아닌 세심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결핍된 곳을 메워줄 교육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서울시가 대대적인 계획 수준을 감내하더라도 차라리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멘티 멘토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데 주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이 사업을 꼭 해야 하겠다면 교육청이 앞에서 끌고 서울시가 뒤에서 미는 형태로 그 추진 방식을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소년의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지원 중인 PC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커다란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받지 못한 청소년은 우리 곁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꼭 서울론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와 교육청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훈 시장보다 키가 크신 양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